매달 돈을 상납한 배경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사건이 박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또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비서관이 국정원 뇌물 상납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핵심 실세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국정원발 대형 게이트로 확대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미리 국정원에 조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국정원은 불법성을 우려해 주저하다가 총선 후 넉 달이 지난 8월에 돈을 건넸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당시 국정원에서 일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전문 경영인을 만나 재벌의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0대 기업 공익재단의 지난 3년간 사업비 지출 자료를 SBS가 단독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입사원 채용 비리가 폭로된 이후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 검찰 수사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창원 터널 앞에서 차량용 윤활유를 싣고 달리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사고로 드럼통 35개가 반대편 차량 위로 떨어져 폭발 화재로 이어지면서 3명이 숨지고 차량 10대가 전소됐습니다. 폐학 위기에 놓인 고등학생 아들을 선처해주겠다며 학생 어머니에게 잠자리를 요구한 대구의 한 교사가 교육청 감사를 받았습니다. 정직 2개월 처분만 받고 다음 학기에 다시 교단으로 복귀합니다.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IP 카메라를 방범용으로 쓰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걸 해킹해 남의 사생활을 훔쳐본 이들이 붙잡혔는데 뚫린 IP 카메라가 수천 대나 됩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사건에서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이번 사건이 대통령 비자금 수사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손형한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이재만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별도 관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으면 그에 맞게 사용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금고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보관하면서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돈을 갖다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의 쓰임새에 대해선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국정원 돈을 사적으론 유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받았고 대통령 요구에 따라 썼다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는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돈이 박 전 대통령을 통해 정치권에 흘러갔는지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가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로 확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역시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국정원이 상납한 돈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은 통치 자금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결국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민경호 기자입니다. 검찰은 돈을 받고 쓰는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정원이 상납한 돈의 적어도 일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인사 등을 좌지우지하는 공무원인 대통령이 받았고 주고받는 사람이 업무적으로 관련돼 뇌물죄의 구속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 피의자들은 돈이 오고 간 점은 인정하면서도 오늘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돈이 일종의 통치자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적으로 쓰일 돈을 마련하기 위해 기관들이 협조했을 뿐이란 논리입니다.
또 특수활동비는 사용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만큼 대통령의 필요에 따른 사용도 이에 부합하는 걸로 보고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거나 불법적 또는 개인적 용도로 이 돈이 사용된 점이 드러난다면 뇌물죄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이 돈의 용처에서 불법적인 요소를 얼마나 찾아내는지가 수사의 관건이란 전망입니다. 설사 청와대가 이 돈 모두를 순전히 공무에만 썼다 하더라도 예산을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만큼 횡령이나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있다고 법조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보신 대로 국정원의 상납 배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재만 전 비서관의 진술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문고리 권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이재만 전 비서관이 왜 이런 진술을 한 건지 그 발언의 속내를 김기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국고손실은 5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과 함께 40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은 이대로라면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이 전 비서관의 발언은 자신이 뇌물수수의 주체가 아니라 창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뇌물을 개인적으로 받거나 쓴 게 아니란 점을 부각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떨쳐내보겠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론 이 전 비서관의 발언이 모두가 살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의도란 분석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통치자금 성격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의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직무 범위에 제한이 없는 대통령이 돈을 받은 것이라면 직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의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검찰은 또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말고 정호성 전 비서관도 국정원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 문고리 3인방이 돈을 공동 관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검찰은 구속 수감 중인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까지는 안봉근 당시 이부속 비서관이, 그리고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이재만 당시 총무비서관이 국정원 돈 창구 역할을 했는데 두 사람이 받기 어려울 때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신 받은 걸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받은 돈을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공동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재정이 아니라 대통령 의전 등을 담당하는 부속 비서관이었던 안봉근과 정호성이 돈을 받는 데 관여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 자금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문고리 3인방을 상대로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돈을 사용한 곳이 어디인지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상납받은 자금이 비선실세 최순실 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제 체포됐던 이재만, 안봉근 두 전직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친박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국정원에 미리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한 걸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총선이 끝나고 넉 달이 지난 8월에야 그 돈을 줬습니다. 국정원조차도 이 불법성을 우려해서 주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박현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지난해 초 20번쯤 여론조사를 한 뒤 국정원에 비용을 대신 내라고 요청한 시점은 4.13 총선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금액도 10억 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그 절반인 5억 원을 넉 달이 지난 8월 말에야 보냈습니다. 검찰은 매달 1억 원을 상납하던 국정원이지만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내는 것만큼은 상당히 주저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돈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른바 진박들의 당선 가능성을 살피는 내용도 문제지만 청와대가 수행한 선거 여론조사 자체의 위법성을 우려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국정원법상 금지된 정치 관여 위반은 물론 청와대가 선거 중립 의무를 해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여론조사 결과를 총선에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파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하지만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위험 요소를 털어버리려는 청와대의 강한 요구에 밀려 8월에 뒤늦게 돈을 보낸 걸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비용이 지급될 당시 김재원 정무수석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문고리 3인방 3명 말고도 청와대 수석과 다른 비서관까지 국정원 상납 대상에 포함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지난 정권 청와대 핵심 인물들이 연루된 대형 게이트로 번질 조짐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검찰이 추가로 확인한 청와대 상납 대상은 정무수석실입니다. 조윤선, 현기환 두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이 매달 특수활동비 800만 원을 상납한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돈의 전달책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으로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 전 국장에게 돈을 받은 청와대 측 창구는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었습니다. 신 전 비서관은 전에 받은 상납금 800만 원 가운데 300만 원은 자신이 갖고 당시 수석에겐 500만 원을 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윤선, 현기환 두 전 수석이 임기 중 이렇게 받은 돈이 각각 5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돈을 받은 주체가 청와대 정무수석실로 제한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 한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피의자들의 경우 물증과 진술이 모두 맞춰진 사람들이라고 말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연루자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정무수석뿐만 아니라 여타 수석과 비서관들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는 대형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유란입니다. 네, 그럼 법조팀 박상진 기자와 검찰 수사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결국 이 돈을 과연 어디다 썼는지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한 대목인데 검찰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확인했나요? 예, 매달 청와대로 들어가는 1억 원의 용처, 이번 뇌물 수사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재 검찰 주변에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이 지금 나온 만큼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의 의상 제작 아니면 미용 시술에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런 경조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에게 내려가는 금일봉 등에 쓰였을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 국정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직접 돈을 받아온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네. 주택 구입에 쓰였다 이런 의혹인데요. 실제로도 지난 2014년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이 3명은 서울 강남에 7억 원에서 9억 원대에 달하는 주택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한꺼번에 그 시기에 샀다는 게 조금 의혹은 가기는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문고리 3인방 외에도 뭐 다른 수석이나 청와대 직원들이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는데 그럼 국정원 돈을 받은 인사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네, 지금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수석 비서관을 역임했던 사람들은 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또 수사가 검찰 수사가 청와대 전반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검찰 수사로 현재 확인된 사람은 조윤선, 현기환 전 수석 이 둘뿐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어제 그 뭐 청와대 전 수석실이 국정원의 돈을 다 받았다라는 이런 보도도 나오기는 했는데 네. 검찰에서는 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공식 부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사실 지금 가늠이 안 되는데 검찰 수사는 지금 어떤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 건가요? 네, 앞으로 검찰은 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이 특수활동비의 네. 흐름을 결국에는 이제 쫓는 데 주력을 할 겁니다. 뭐 이 돈을 두고 결국에 뇌물이냐 아니냐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이 용처가 결국에는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이제 아직은 뭐 추정이지만은 만약에 이 국정원의 돈이 청와대를 통해서 여의도 정치권 쪽으로 흘러들어갔다.
라는 상황이 된다면 뭐 그야말로 이 수사의 파장은 가늠하기가 아주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죠. 뭐 그야말로 여의도발 이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또 국정원의 이 특활비 상납이 뭐 그동안에 관행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이게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까지 수사가 거슬러 올라갈 이런 가능성까지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조팀 박상진 기자였습니다.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상납한 40억 원이 특수공작 사업비였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보 관련 예산일 수 있다는 건데 이걸 두고 민주당이 또 다른 적폐라고 주장하자 자유한국당은 역대 정권도 다 조사하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정치권 공방은 김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오늘 비공개 국정감사에서도 특수활동비 상납 문제가 단연 화두였습니다.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상납한 40억 원은 특수활동비 내 특수공작사업비에서 나갔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작이라는 말은 보통 북한 관련 사업을 뜻한다는 게 국정원 관계자들 설명이어서 안보 예산을 청와대에 상납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적폐청산의 이유가 또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검은 돈으로 부동산 사고 용돈으로 나눠 쓰면서 호가 호의했던 이들 전부 단죄되어야 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우리만 받았겠느냐며 맞불을 놨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 및 각 수석 비서관들은 진정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지난 2001년 검찰 수사 때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 씨가 국정원장들에게 3,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엄명을 내려서 정부나 또는 청와대에서 관계기관, 산하기관으로부터의 상납 또는 업무 추진비 협조를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씨도 특수활동비에도 항목이 있다며 부정한 사용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가 아들의 퇴학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그 학생 어머니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 징계에 그쳐서 곧 교단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당시 국정원에서 파견 근무한 검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사장급을 포함한 현직 검사 3명에게 한꺼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걸로 지목된 검사 3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재영 대전고검 검사 등으로 현직 검사 3명에게 무더기로 영장이 청구된 건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검사장급 이상의 영장이 청구된 것도 지난해 7월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5명 모두 국정원이 2013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 꾸린 이른바 현안 TF 구성원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어 조작된 서류를 갖다 놓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경론을 벌인 끝에 이미 구속된 국정원 전 국장들과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모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개혁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공익재단과 지주회사를 콕 집으면서 이들의 운영 실태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지난 6월 이후 다시 만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첫 만남 때 제안했던 기업들의 개혁 추진 성과가 미흡하다며 올해 말까지 지배구조 개선, 하도급 기업과 상생 협력 등 기업 스스로 자정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업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새 정부의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정 방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 집단국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설립 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대기업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하고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시간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영의 투명성이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좀 빠른 시기에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에게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전직 공정위 관료들과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통한 영향력 행사를 하지 말 것도 당부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대기업 공익재단은 학술과 예술, 자선 사업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는 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목적에 충실한 게 아니라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 적이 많았다는 판단 속에 공정위가 칼을 빼든 겁니다.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SBS는 30대 기업 공익재단의 사업비 지출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손승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0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익재단 35곳의 회계 정보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삼성, 현대중공업, GS, KT 등 모두 9개의 대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재단 수입 중 공익 목적으로 쓴 돈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각 재단별로 살펴보니 공익 목적에 사용한 돈이 30%가 안 되는 곳이 6개 재단이었고 2개 재단은 채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의 한 공익재단은 지난해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식 200만 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우호 지분을 늘리는 데 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공익재단이 오너 일가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입니다. 상속 증여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증여세 및 상속세를 피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수일가 지배권 강화 등에 활용되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대기업과 관련된 모든 공익재단 조사에 착수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SBS 손승우입니다. 오늘 경남 창원 터널 앞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기름통을 실은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불붙은 기름통 수십 개가 반대편 차선으로 쏟아져 내린 겁니다. 불길 속에 3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먼저 KNN 정기형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 창원터널 앞입니다. 기름통 70개를 싣고 비틀대던 5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폭발한 기름통이 맞은편 도로로 굴러떨어집니다. 엄청난 불길과 시커먼 연기가 도로 전체를 휩습니다. 펑 하더니 제 앞에 그냥 불길이 그냥 빨간 불길하고 막 크게 와가 제 앞 밑창에 탁 들어왔어요. 그냥 계속 차가 움직였고 거기서 겨우겨우 탈출을 해가지고. 사고가 난 것은 오늘 낮 1시 20분쯤입니다. 화물차는 창원터널 안에서부터 비틀댔습니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00m가량의 도로가 불탄 차와 잔해로 아수라장이 됐고 흘러내린 윤활유와 잿더미가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운전자들은 신발이 벗겨지도록 급하게 도망쳐야 했습니다. 문 열어가지고 뛰어내렸어요. 그냥 차 다 터버려서 안에 지갑, 신발 다 재려 있어서. 사고 화물차까지 10대의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76살 윤모 씨 등 3명이 숨졌고 5명이 화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사가 깊다 보니까 반대로 떨어져서 이제 불이 났는데 이게 굴러서 내려온 겁니다. 굴러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긴급하게 차를 세우고 탈출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내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KNN 정경입니다.
짧은 시간에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 불붙은 기름이 순식간에 도로를 뒤덮어 차에서 빠져나오는 것조차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몇 초 사이에 생사가 갈릴 만큼 사고 현장은 긴박했고 처참했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터널 앞 왕복 4차선 도로가 폭격을 당한 것처럼 불바다입니다. 사고 트럭 적재함 드럼통에 실려있던 기름이 불붙은 채 양방향 도로로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목격자들은 도망칠 시간이 없을 만큼 불이 순식간에 번졌다고 증언합니다. 조금만 늦어도 같이 난 터졌을 거예요, 그 차에서. 그러니까 내 차를 벗어나기 전에 옆에서 기름통이 2대가 터졌거든요. 내가 날아갈 뻔했어요. 도로가 불바다가 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차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사고를 낸 77살 트럭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맞은편 차선에서 승용차를 멈췄던 55살 A씨와 24살 B씨가 숨지는 등 피해가 커졌습니다. 애가 전화가 지금 엄마한테 왔더래요. 비명소 전화도 말도 안 하면 비명 하다가 전화가 경찰은 사고 직전 화물차가 비틀거리며 달린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름통이 굴러떨어졌다는 점에서 화물 고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심됩니다. 내일 그 국가수에 나와가지고 차량 부분 그것도 정밀 감식을 해야 되고 블랙박스 영상을 전부 다 검토를 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사고가 난 구간은 평소에도 정체가 심한 구간인데 당시에도 차량들이 많아 피해가 컸습니다. 어떡해. KNN 강소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퇴학 위기에 놓인 학생을 도와주겠다며 그 학생 어머니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교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다음 학기에 다시 교단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TBC 한현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늦은 밤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50대 A씨가 자신의 반 학생 어머니를 술집으로 불러냈습니다. 지인과 함께 술집으로 간 어머니는 담임인 A 교사에게 무단 결석 등으로 퇴학 위기에 처한 아들의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A 교사는 아들의 퇴학을 면해주면 무얼 해주겠냐며 내 앞에서 속옷을 벗겠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잠자리를 갖자고 말했습니다. 시교육청 감사 결과 해당 교사의 성희롱 발언은 사실로 드러났고 교육당국은 학교 법인에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고등학교 측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교육청 징계 요청을 받은 지 석 달 뒤인 지난달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자주 들었다는 동료 교사와 졸업생들의 증언과 함께 징계 수위가 낮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술먹으로 나오려면 술도 많이 하고 비하하는 발언도 진짜 많이 하고 정말 이런 성적인 일이 너무 비일비재한데 그래서 진짜 참을 수가 없는 정신까지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A씨는 12월 정직 처분이 끝나면 다시 교단에 복귀합니다. TBC 한현호입니다. 용인에서 일가족을 숨지게 한 뒤 뉴질랜드로 도주했던 용의자의 아내가 어제 자진 귀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살인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 정모 씨는 범행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 범행 사실 모르셨어요? 경찰은 남편 김 씨가 지난달 21일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동생을 살해한 뒤 계부를 살해하기 전 아내에게 전화로 한 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둘은 잡았으니 하나만 남았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정 씨는 이 말이 살인을 뜻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실제 통화에서도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며 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편이 전부터 죽이겠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그 범행을 실행을 할 줄은 생각을 못했다. 정 씨는 또 남편과 뉴질랜드로 간 뒤 인터넷도 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정 씨의 태블릿 PC를 정밀 감식하고 있습니다. 정 씨가 가지고 온 뉴질랜드화 3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2,700여만 원은 남편 김 씨가 어머니 계좌에서 뺀 8천만 원의 일부가 아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뉴질랜드에 구속돼 있는 남편 김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정 씨에 대해선 내일 중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통신사에 분실 신고가 접수된 휴대전화는 5만 5천 대가 넘습니다.
이 휴대전화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경찰이 추적해 봤더니 다른 사람 손에서 계속 사용되는 전화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훔치거나 또 주워서 자기 것처럼 써온 282명이 적발됐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길에서 잠든 취객에게 다가가 휴대전화 조명을 비춥니다. 취객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곤 순식간에 빼갑니다. 편의점 탁자 위에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나고 누군가 화장실에 놓고 간 휴대전화를 갖고 그대로 자리를 뜨기도 합니다. 경찰이 이렇게 분실 신고된 휴대전화 5만 5천여 대를 추적 수사해 282명을 붙잡았습니다. 휴대전화를 훔친 사람이 21명, 이 전화를 사들인 사람이 34명이었고 누군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주워 사용한 사람이 227명이었습니다. 이들에겐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가 적용됐는데 중고등학생부터 회사원, 의사, 간호사, 학원 강사까지 연령대도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휴대폰을 주게 되면 일단은 이제 고가고 그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뭐 인터넷을 한다든지 웹서핑은 당연히 하겠고요. 게임을 한다든지. 모두 원래 있던 유심 칩을 빼고 사용했지만 경찰의 추적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282명 가운데 절도 피의자 3명은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지난 3월 2년 임기의 은행장에 재선임됐던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이 채용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금융권의 채용비리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신입 채용 과정에서 전 금감원 부원장보나 국정원 직원, 주요 고객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 내 규정 준수를 감시해야 할 검사실 임원이 외부 인사 이름을 팔아 자기 친인척의 채용을 청탁하기도 했습니다. 총체적 채용 비리에 대해 이광구 은행장은 그동안은 관련 임원 3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사태 수습에 주력해왔습니다. 감사팀의 결과에 잘 보고서 말씀을 총괄적으로 나중에 한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비리에 자신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부인해온 겁니다. 그러던 이 행장이 돌연 사퇴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채용 과정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청년 취업난 속에 좋은 직장일수록 채용 비리가 만연하다는 사회적 지탄이 커지고 있는 데다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심리적 부담이 커진 걸로 보입니다. 우리은행 외에 금감원과 공기업 등 다른 채용 비리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비리가 드러난 기관의 최고 경영자가 자진해서 물러나는 등 후폭풍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인터넷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IP 카메라들입니다. 휴대전화로 실시간 영상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방법용이나 또 반려동물을 밖에서 보기 위해서 가정에도 많이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걸 해킹해서 남의 사생활을 훔쳐본 사람들이 또 붙잡혔는데 이 털린 카메라가 수천 대나 됩니다. KNN 송준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스포츠 센터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입니다. 이 화면은 불법으로 다른 사람이 녹화한 것입니다. 스포츠 센터의 IP 카메라가 해킹당한 것입니다. 제가 옷 버리고 하는 것까지 남이 다 봤다고 생각하면 수치심이 일로 말로 할 수 없고 막 그렇죠. 인터넷과 연결된 IP 카메라를 해킹해 남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녹화한 3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식당은 물론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 2,600여 대가 해킹된 것입니다. 검거된 용의자 중 36살 이모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600여 대를 해킹해 12만 7천여 차례나 무단 접속했습니다.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의 영상 등은 별도로 관리하기까지 했습니다. 녹화도 했는데 경찰이 확인한 것만 90GB가량입니다. 해킹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IP 카메라가 연결된 인터넷 주소를 알아내 접속하는 것입니다. 0000이나 1234 같은 쉬운 비밀번호나 각 IP 카메라의 기본 설정 비밀번호를 입력해 해킹했습니다. 해킹된 카메라는 원격 조종까지 가능한 이른바 좀비 카메라가 됐습니다. 경찰은 IP 카메라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고 정부의 보안 인증대를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NN 송준우입니다. 강물에 빠진 승용차 운전자를 고등학생들이 구해냈습니다.
수영과 수구를 전공하는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G1 김기태 기자입니다. 북한강에 승용차가 빠진 건 어제 오후 4시쯤. 차에는 54살 여성 장모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잘못됐나 봐. 이게 지나다가 여기서 미끄러졌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리 브레이크 밟아도 안 밟혀요. 저 예전에 물 위에 떠 있던 차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앞부분이 잠기고 상체를 차창 밖으로 내밀고 있던 장 씨도 물에 빠지고 맙니다. 수영 못하시나? 아니 저분 수영 못하시나? 위기의 순간, 건장한 체격의 청년 3명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빠른 속도로 접근해 장 씨를 안전하게 물 밖으로 구조합니다. 장 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별다른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명을 구한 청년들은 강원 최고 3학년 수구와 수영 선수인 김지수, 최태준, 성준용 군. 인근 운동장에서 체력 훈련을 하던 중에 사고를 목격하고 500m를 달려가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딱 와봤는데 사람들이 막 보고만 있고 안 들어가시길래 혼자 가긴 좀 그러고 그래서 3명이면 좀 안전하게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같이 들어가서 구한 것 같아요. 소식을 들은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오늘 강원 최고를 찾아 해당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G1 뉴스 김기태입니다. 항공기 요격 미사일인 국산 M3 블록 1이 오늘 첫 실사격 훈련에서 표적을 명중하며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록 1을 개량해 만든 탄도미사일 요격용 블록 2는 성능에서 합격점을 받고도 국방장관 지시로 사실상 양산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전력화된 항공기 요격용 국산 방어무기 M3 블록 1입니다. 요격 미사일이 공중으로 솟아오른 뒤 점화되는 이른바 콜드런치 방식으로 발사됩니다. 음속의 4.5배 속도로 날아 40km 떨어진 가상 적기를 격추했습니다. M3 블록 1은 전력화 이후 첫 실사격 훈련에서 2발을 쏴 2발 모두 명중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실사격을 통해 적 항공기에 대한 전국의 정확한 타격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은 M3 블록 1을 개량해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M3 블록 2 개발을 마쳤습니다. 블록 2는 작년과 올해 10여 차례 요격 시험에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의 낙하 속도와 모양을 본뜬 표적탄을 모두 명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송영무 국방장관이 블록 2 양산 보류를 지시했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SBS 기자에게 M3의 노후화가 양산 보류 이유라고 전해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기술 훔쳐다가 피땀 흘려 이렇게 한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투자대 너무나 이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한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M3 블록 2가 졸지에 노후 무기란 이유로 양산이 보류될 처지에 놓인 상황. 정부와 군 당국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중국 당 대회를 계기로 북한과 중국이 축전을 주고받았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한동안 중국까지 비난하던 북한이 정세 관리에 나선 양상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중국 19차 당대회에 대한 김정은의 축전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답전을 보내왔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두 당 두 나라 관계가 지속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주동함으로써 북한과 중국이 축전을 주고받은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6개월 만입니다. 당대회 축전은 의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지난 8월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중국에 양심과 신의가 있느냐며 비난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북중 관계 관리에 신경을 쓰는 양상입니다. 비단 북중 관계뿐 아니라 북한은 지난 9월 15일 이후 한 달 반 넘게 도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달 시찰한 곳은 신발 공장과 화장품 공장 같은 민생 현장이었습니다. 대북 제재로 북한 내 기름값이 오르는 등 악화된 대외 환경 속에서 정세를 살피는 측면도 있지만 북미 간 물밑 접촉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 북한 양측 다 그 대화나 협상을 좀 이렇게 진입하기 위한 그런 탐색을 양측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관망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다음 주 한중일 순방 때까지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 이후 북한이 도발로 가느냐의 여부는 북미가 협상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고가도로나 다리, 댐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하청의 재하청을 거치면서 실제로는 무자격 업자들이 점검을 해왔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5월에 개통된 인천의 한 다리입니다.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로 하루에 수천 대 이상의 화물차가 이용합니다. 인천시의 한 관리공사는 지난해 11월 3,500만 원을 들여 한 안전진단 업체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대표는 발주처 몰래 안전진단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하도급 업체에는 받은 돈의 절반인 1,700만 원만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 계약을 따낸 뒤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준 안전진단 업체 13곳과 자격도 없이 안전진단 사업을 시행한 업체 5곳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전국 곳곳의 교량과 터널, 댐 등 지난 2014년 3월부터 3년간 이들 무자격 업체가 점검한 공공시설물은 158개에 달합니다. 하도급 업체가 또 재하도급을 주기도 해 8,400만 원에 낙찰된 안전점검이 실제는 2천만 원만 들여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낙찰만 받고 어떤 용역을 투입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면서 그 차액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무자격 업체들은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저가의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안전점검을 하면서 예산만 중간에서 줄줄 새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북한산이나 태백산 같은 국립공원을 오랜만에 가신다면 도로나 탐방로가 많이 늘어나 있어 놀라실 겁니다. 그만큼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소중한 자연유산이 갈수록 작게 조각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대청봉입니다. 구불구불한 탐방로를 사이에 두고 숲이 양쪽으로 나뉘었습니다. 천문대까지 도로가 뚫린 소백산은 마치 대형 구렁이가 산을 갈라 휘감은 듯합니다. 흙이 파여 속살을 드러낸 한백산 탐방로는 폭이 4m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곳곳에 샛길이 뻗어 있고 담백꽁초도 널려 있습니다. 팔부능선까지 도로가 뚫려 관광객이 붐빕니다. 도로에 땡버스가 있습니다. 참 올라오기 때문에. 녹색연합 조사 결과 산악형 16개 국립공원이 이런 도로나 탐방로 때문에 2,124개 조각으로 나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멧돼지를 비롯해 대형 포유류가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특히 북한산과 속리산의 파편화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만들어진 도로와 탐방로로 인해 국립공원 숲이 조각나고 있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계속해서 새로운 탐방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늘어난 탐방로만도 114km에 달합니다. 국립공원이 더 이상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자연 자원의 관점으로서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무계획적인 도로나 탐방로 개설을 자제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탐방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됐습니다.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안 처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되기 직전 고영주 이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를 떠났습니다. 어차피 결론이 뻔하기 때문에 자진 사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언론노조 MBC 조합원 500여 명이 해임 촉구 집회를 연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는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해임 건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야권 성향 이사들이 반발했지만 여권 성향 이사 5명의 찬성으로 안건이 모두 가결됐습니다. 제도적으로 이사장을 직위를 박탈해야 될 내용은 전 없다고 봅니다. 박문진은 고 이사장이 MBC 사장 면접 과정에서 노조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부당노동 행위를 지시하고 방송 편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 등을 불신임 사유로 꼽았습니다. 박문진 이사장으로서 하셔야 될 일은 안 하시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많이 하셨습니다. 박문진은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도 오는 8일쯤 임시이사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해임 행정처분 예고를 방문진에 통보한 뒤 본격 해임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또 KBS 보궐이사의 민변 창립 멤버로 한국인권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한 조용환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정부가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 제2의 창업 붐을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 인력이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대기업에서 자동차 부품 설계 일을 하던 33살 하영웅 씨. 1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IT 기술을 결합한 조립 가구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안정된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금전적으로 불안하고 실패하면은 이제 나이도 적지 않은데 하고 싶은 걸 하고 세상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정부는 창업에 실패해도 일자리를 잃지 않는 창업 휴직제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창업을 위한 휴직 기간에도 기본급을 받을 수 있고 실패해도 재입사를 보장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3분의 1, 중국의 2분의 1 수준인 벤처 투자 비중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합친 10조 원 규모의 혁신 모험 펀드를 조성하고 20조 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도 추진합니다. 실패한 창업 기업인의 재도전을 돕기 위한 안전망도 강화됩니다. 실패 경험마저 우리 사회의 자산으로 축적이 되며 동시에 투자가 순환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성공한 창업가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스톡옵션으로 얻는 이익 일부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거울이 되거든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정은, 박성현, 그리고 김하늘. 한미일 여자 골프 투어 상금 선두들이 마지막 국내 메이저 대회에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국내 최강자인 이정은 선수가 언니들보다 앞섰습니다. 김양성 기자입니다. 최고 흥행 카드인 세 선수의 샷 대결을 보기 위해 첫날부터 많은 관중이 몰렸습니다. 미국 LPGA 투어 상금 1위 박성현이 1번 홀 나무 밑 러프에서 기막힌 아이언샷으로 버디를 잡아내자 시즌 4승의 KLPGA 상금왕 이정은이 다음 홀에서 긴 거리 버디 퍼트로 맞받아칩니다. 일본 투어 상금 선두 김하늘은 7, 8번 홀 연속 버디로 박수를 받았습니다. 세 선수 모두 후반에 타수를 잃고 주춤한 가운데 이정은이 1언더파로 가장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박성현은 2분파, 김하늘은 2오버파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김하늘 프로님이랑 처음 쳤던 거는 조금 기대도 되고 설렜는데 너무 재밌게 친 것 같아요. 일단 한국 선수들이 한미일에서 이렇게 상금 랭킹 1위라는 게 정말 신기했고요. 오늘 라운드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승현과 정희원이 5언더파 공동 선두. 지난주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김혜선은 한타차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김예진은 155m 5번 홀에서 그림 같은 홀인원을 기록해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SBS 김영성입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온 평창올림픽 성화가 오늘은 제주도에서 봉송을 이어갔습니다. 내일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최고 20mm, 충청 이남지방은 5mm 안팎의 비가 오다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은 모레까지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강원 산간과 경북 산간에서 첫눈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모레까지 최고 7cm 안팎의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비가 그쳐도 답답한 날씨는 여전하겠는데요.
비구름을 따라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방은 오전에, 남부 지방은 오후에 미세먼지가 일시 나쁨 수준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면서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대기가 습해지면서 안개가 강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해안을 중심으로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가 예산을 자기 쌈짓돈 쓰듯 여기저기 마음대로 준 걸 보면 이러려고 세금 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나라 돈을 누가 어디에 썼는지 검찰은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국민은 자기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